예, 오늘 메인 대담은 스튜디오에 김상욱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제 하나씩 한번 이제 의원님 갖고 있는 견해들을 좀 밝혀주십시오. 편안하게. 네. 오늘 첫 번째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물론 그 사람은 최후 진술까지 사람들을 좀 탄식을 자아내게 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이제 변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사형 선고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리얼미터에 보면 약 58.1%, 60% 가까이가 사형 구형이 적절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이 사형 구형을 한 이 내란 재판 구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좀 전망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구형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높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거든요. 네.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자칫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사형 구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죄질이 너무나 나쁘고요. 그 죄질 나쁜 것 중 핵심이 계획적으로 또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의 위험을 일으키면서 비상계엄에 왔다는 점, 또 국회의 기능을 침탈하기 위해서 국회에 무장계엄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해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 12월 3일 밤에 정말 시민들께서 용감하게 막지 않으셨다면은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고요. 또 이 이후에 반성하거나 수사 협조하거나 재판에서 재판 절차 협조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지 않았죠. 그러면 죄질이 너무 나빠요. 그러면 사형과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봐줄 수 있을 때 무기징역을 하는 건데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형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법리적으로도. 그래서 사형 구형이 나왔고 선고도 다행히 사형으로 날 사형 선고 것이다. 나야 되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입니다. 예. 그래서 집행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법의 엄중함이 반드시 살아있다. 이걸 보여야지만 제2의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바로 어제인데요. 그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형이 선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이 갖고 있는 네 가지 내란 재판 중에 첫 1심 종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7개의 재판과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그 5년형이라고 이제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선고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감경 사유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초범이라 감경한다. 그럼 이 일이 재범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범은 없어야 되는 일이죠. 재범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이 한 세트로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 형사법정에 배정되다 보니까 판사님들께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다루듯이 다뤄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선고할 때에 초범, 인점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기계적으로 양형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내란을 어떻게 일반 형사법정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요. 5,200만 국민의 생명에 모두 위협을 줬고 국가 헌정체제 자체를 뒤흔든 큰 사건이니까 그만큼 중요도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가 무게감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내란이 어떻게 재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반 절도죄나 상해죄는 재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초범이니까 봐준다. 재범일 때 용서하지 않겠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란은 재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성립되지 없는 않는군요. 말이에요. 예.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했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내란 특별법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두환 때 사면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사면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아쉬운 점이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이 같이 시작을 못한 바람에 내란 특검은 내란 특검대로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내란 전담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형사사건 다루듯이 이렇게 양형이 어이없게 나오고요.
또 내란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면의 위험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소심부터라도 단단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다뤄야 하고 또 내란 특별법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사면에 대한 이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들이 뭐 사형 구형을 해도 피식피식 웃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상당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 안 살고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자신감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 도구화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마치 히틀러의 나의 투쟁 그 책에 나와 있는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히틀러도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살아나서 결국 더 큰 독재자가 됐지 네. 않습니까? 뭐 제2의 히틀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아예 할 수 없게 그렇죠. 만드는 법이 그래서 내란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내란 특별법이 사실은 발의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란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 사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간의 생각이 합치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법이 진작에 통과됐어야 될 법이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법인데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뭐 그 정도로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요. 지금 가장 또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12일 날 검찰 개혁안이 나왔어요. 네네. 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리고 민주사 민변에서도 온 곳에서 여러 군데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막 대통령을 그 배신한 행위다 하면서 막 사퇴서를 내기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러자 이제 그 검찰개혁 추진단이 또 사과 입장도 표명하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우선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법개혁, 수사개혁의 핵심은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 효능감 있고 더 공정하게 개혁되었다라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혁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더 불공정해졌다 또는 더 비효율적으로 사법이 기능하게 되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맛에 맞게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바람에 맞게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국민의 바람에 맞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은 첫 번째가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소를 모두 독점하는 권리를 독점해 왔지 않습니까? 이걸 예. 수사 기소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사에 관해서도 그동안의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다 독점하면서 살생부를 가지고 살생부로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돼 버렸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가의 공정함이 사라졌지요. 또 하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그래 수사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또 경찰 권력도 통제받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을 통제해 왔었는데 검찰 권력 힘을 빼면서 어떻게 경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제대로 봉사하도록 또 통제할 것인가, 네. 부패하지 않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문제된 것은 기본적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 또 중수청 안에 설치하면서 수사사법관을 별도로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수사사법관을 별도로 두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사법관이 지휘자가 되고 전문수사관이 밑에 지휘를 받는 입장이 되고 수사사법관들이 검찰에서 넘어온 검사들이 다 주력이 되어 버리면 지금하고 똑같아진다. 네, 그러면 이군요. 실질적으로 검찰에 옛날 중수부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같은 검찰 조직에서 일부는 공소청에 남고 일부는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에 지금 같은 동일 검사도 예. 그런 좀 공동체식이 있는 상황일 텐데 충분히 서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부분 일부는 또 과도기 전 우려인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수사사법관이 굳이 필요한가? 전문 수사관으로만 다 통칭하면 되지 왜 굳이 검사를 위한 수사사법관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본질적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수사사법관이 필요할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수사사법관을 굳이 지휘 체계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도 예. 같은 의문이거든요. 전문 수사관으로 통칭해서 예. 수사 전문 기구로 만들고
사법통제 형사법 절차를 지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청에서 어쨌든 또 한번 기소 전에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방금 나온 이런 개혁안처럼 네. 그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관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뭐 국가별로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중수청 안을 좀 네. 모델로 삼은 것은 영국 모델이에요. 영국. 모델인데 우리 사법시가 지금까지 독일 모델 기준으로 많이 개발되어 왔었거든요. 예. 사실은 검사 밑에 수사관이 있다는 게 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솔직히 아니죠. 문제는 그 검사 똑바로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권력이 너무 집중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검사가 수사 기소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거는 대원칙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공소청이 있고 수사는 별개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공소청을 만든다는 것에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은 달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과도기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기 위한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조직이 지금 법무부, 행안부로 나눠졌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인적 유대 관계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 뽑은 사람들 또 새로운 조직 논리에 따라서 나눠질 때까지의 과도기적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의 민주적 통제는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눈 다음에 수사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공수처, 중수청, 일반 경찰, 국수본이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중수청이 필요한가? 국수본과 공수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예. 그럼 경찰은 어떡하지?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죠. 이 안의 이 안의 통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비록 뭐 좀 함구령 비슷한 말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틀린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부패가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뭐냐면은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수사관이 뭐 특정인과 유착 관계에 있어서 사건을 왜곡시키면 어떨까 우려가 있죠. 특히 대다수 경찰관들은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극히 일부 부패 경찰들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 초, 중, 고 대학을 나오고 그 지역에서 예. 경찰에 입문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유착되겠죠. 30년 동안 예. 계속 경찰 관계에 있으면 고등학교 선배 중에 사업하는 선배 만나가지고 용돈 받고 그 선배 일 있으면 봐주고 그 선배 그렇죠. 경쟁자 박살내고. 예. 그런데 그걸 누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동안은 경찰의 이런 행태, 경찰들이 일부 극소수의 네. 비리 경찰이지만 이분들이 이런 행태를 할 때에 이걸 좀 감시 감독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었거든요. 모든 성과리 검찰로 다 가면서 검사 무서워서 멈추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경찰에 대한 견제가 통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특히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경찰 같은 경우는 인사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 지역 유지들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크죠. 왜냐하면은 지역 이제 승진이나 또는 인사보직을 할 때에 경찰발전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들이 다 수렴이 되는데 여기는 다 지역 유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역 유지와 수사경찰, 정보경찰 간의 유착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또 중수청도 견제가 필요하고요. 공수처도 견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기관 간에 수사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수 있어야 되고, 수사 부패와 관련해서 입건해서 고발했을 때에는 네. 가점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누가 하려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공소청에 두 가지 기능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소청으로 사건이 일단 다 모이니까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공소청 검사가 봤을 때에 수사는 직접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거 명백하게 수사관 뭐 경찰이 됐든 중수청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부패했다, 비리했다,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보일 때는 네. 고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고발할 수 있는 당연히 그 권한을 사이에 줘야 뭐 된다. 위원회의 의견은 거쳐야겠죠. 예. 뭐 공소청 검사가 마음대로 고발하게 하면 그것도 권력이 남용될 수 있으니까 뭐 이거 고발을 위한 위원회 외부 위원들 넣어서 하나 조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는 거 위원회를 보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랑, 그 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권에 관한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은 다른 거예요. 예. 보안 수사는 직접 하는 거예요. 보안 수사 요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더 필요해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요구는 검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네. 형사 절차에서는요 적법 절차의 원칙, 법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에 가장 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은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그렇죠. 형사 권력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시무시한 수사 권력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권력이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아니면은 부패하기 정말 쉽습니다. 예. 특히나 한 지역이 오래 계속 수사를 담당하면 거의 예. 100% 유착 관계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부터 그걸 괜히 걱정하시네요. 저는 시민들이 피해볼까 봐 그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 기록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수사 예. 단계에서 수사 기록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열어봤을 때에 이거 수사가 잘못됐는데 좀 추가 근데 그 수사 잘못되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과실에 의해 좀 모자라게 했거나 고의적으로 나쁘게 했거나 예. 과실에 의해 모자라게 한 것은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더 단단하게 수사해서 다시 올라오도록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의에 의해서 부패된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예. 시민들이 수사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가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정치 검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이런 검찰 권력 또는 경찰 권력 또는 수사 권력이 정의를 왜곡하고 네. 없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부패했을 때는 공수처가 나서서 엄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처우 개선을 해줘야 돼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경과 일반 경찰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힘들고 예. 뭐 처우는 없으니까 그냥 예. 일반 지구대나 파출소 가려고 하지 수사경과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자, 처우를 개선해줘야지 정말 서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사경과에 갈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알겠습니다. 맞물려 가야 되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요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 일단 대통령도 이 일에 대해서는 좀 당과 의논해서 잘 이제 법안 자체는 어차피 국회의 임무니까요. 이렇게 이제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안을 마지막 다듬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 다듬는 과정에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정말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중요한 제도 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의 장에서 예. 길게 공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짧지만 굵게, 예. 짧지만 밀도 있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양한 부작용들을 검수해서 특히 현장 전문가들 얘기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밀도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 공론회장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그 수준을 봐서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댓글에 뭐 역시 상욱이야 뭐 이런 좋은 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인기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보겠어요. 네네. 북한 총참모부가 작년 9월과 올해 지난 4월 4일에 네. 한국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격추시킨 바 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의 군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엄중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나라 군이 안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민간에서 했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전쟁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양상이나 이제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이 뭐 오늘 또 채널에 발표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무인기 자유롭게 무인기 띄울 수는 있어야 되지만 북쪽으로는 띄우지 말고 남쪽으로 좀 띄웠으면 좋겠고요. 국가 안보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일단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좀 서로 간에 적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못 자극하면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다? 민간이 만약에 보냈다? 이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좀 처벌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자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북한이 망하고
무너진들 우리한테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통일이 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도리어 중국의 속국처럼 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위협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미중 대리전에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동질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력이나 아니면 민주도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서로 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비슷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북한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대한민국 사회처럼 발전하도록 해줘야지만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너뜨려서 통일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자, 그리고 근데 일단 북한이 근데 외교 정책에서 보면요, 상당히 그래도 중심을 잘 잡는 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 쪽에 절대 안 붙어요. 북한은 중국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중국의 속국이 돼서 미중 대리전에 전쟁터가 되는 걸 북한도 싫어해요. 그래서 늘 조심조심 하는데 그래서 보면 그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를 보냈을 때 이걸 문제 삼지 않았었죠. 한국과는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북한이 문제 제기한 것 자체가 대화의 신호로 읽혔어요.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읽혔고, 예. 저는 이걸 우리가 더 살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리자 해서 그걸 기회로 대화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군에서 무인기를 보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아마 민간에서 보냈거나 아니면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뭐 대한민국의 전문가와 북한의 전문가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대화를 열어가는 시작점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이 자작극은 아닌 것 같고, 어제 그 느닷없이 그 채널 A 한 청년이 나와서 자신이 드론을 보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북한 평상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 방사선 오염도를 직접 측정할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알 문제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로 따지자면은 이건 굉장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함부로 할 일은 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죠. 조금 예. 이거 뭐 관련 없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예.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법률적인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동현 장관님께서 평화적 이국가론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뭐 위헌이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위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국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두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도기적 개념인 것이고, 과거 서독에서도 똑같은 개념을 인정을 했고 위헌이 아닌 걸로 판단을 받은 최고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다 하면은 우리가 뭐 무인기 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우라늄 그거 검사하느라. 근데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 하면은 보내면 이건 침략행위죠. 침략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법 안에서 법리적으로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따르면 보내도 되죠. 우리나라 영토에 뭐 우라늄 그거 하러 가는데 예. 국민의 기본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 하는 순간에 그건 침략행위거든요. 그럼 침략행위를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건 뭐가 되죠? 외환 유치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중대 범죄가 돼버리는 예, 겁니다. 범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동영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평화적 이국가론에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예전부터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좀 우리가 좀 뭐 법책에 모순이 좀 안 나게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보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배하는 영토는 아닌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위험을 올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 그런 행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법리적으로 좀 뒷받침할 필요는 있다. 그 전제는 알겠습니다. 평화적 이국가론에 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예.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부산일보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뭐 이 의원님 이름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싶은데, 그 보니까 이 상당한 울산시장 출마에 관련된 이 여론조사였어요.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줬는데 아직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는데 저는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앞서 있고 또 김동연 현 시장과의 경쟁력을 상당히 보여주던데, 많은 사람들이 출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질문들 많이 안 받습니까? 네, 많이들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우선은
시민들께서 많이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네.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체감하는 것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에 지역구 내려가면 사실 좀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또 생각을 바른 민주의 방향에 대해서 동참해 주셔서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창현 선배님께서 예전에 울산시장 도전하셨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자꾸 저한테 묻습니까? 이거.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요즘 네. 사실은 많이 여쭤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중요한 결정은 태산처럼 신중해야 한다. 이순신처럼 현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슴이 시킬 때는 뛰어나가야지만 가슴과 머리를 같이 움직여야 될 때는 태산 같은 신중함과 이순신 같은 현명함을 반드시 겸비해야 한다. 이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울산시장 출마는 사실은 가슴과 머리를 같이 써야 하는 신중함 또 현명함이 필요한 일이다. 더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울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러면 문제의식이냐면 좋습니다. 아직 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단을 내린 바는 없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울산시가 네. 가져야 될 이 바뀌어야 될 문제점 또 네. 내지는 현재의 시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좀 시장 출마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산시장 출마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는데 머리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예. 죽으러 가는 느낌이고. 근데 제가 뭐 호랑이 입에 입 벌리는데 머리 집어넣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당연히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얘기를 듣고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중앙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울산시장에 도전한다는 것은 중앙 정치를 멈추고 지방 정치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입법 기관에서 지금 있는데 이제 울산시장을 한다는 것은 행정 그렇죠. 력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지금 국가를 위해 필요한가? 울산을 위해 필요한가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태산 같은 신중함 그리고 이순신 같은 현명함으로 접근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 입장에서 안전한 거는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하지만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용기 내서 하겠다. 그래서 긍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긍정적 검토 그리고 또 제가 호랑이 입에 머리 넣는 느낌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식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에서 사람만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감시 감독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또 하나 예산을 쓰거나 행정력을 쓰는 것이 권력이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권력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생력을 갖춘 중산층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순간에 민주주의는 금세 붕괴해버립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봤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무너졌잖아요. 로마 예. 공화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결국에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노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산층 시민들이 무너지고 로마에서 국가에서 주는 빵과 국가에서 주는 원형 경기장의 놀이에 심취하면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재정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느끼기로는 울산은 첫 번째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고립 도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권력의 문화, 예술, 언론, 시민 단체, 경제의 종속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시장과 친하고 기득권과 친하고 권력에 줄 서면 기회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도 권력에 줄 서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는 똑같은 예산을 쓰겠죠.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면 종속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시민의 자생력이 올라가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민주사회가 건설되느냐 아니면 권력화된 기득권 카르텔이 만들어지느냐가 나눠지는데 저는 좀 도시가 고립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권력자가 완벽하게 시민사회를 종속화시키려면 도시를 고립시켜야 돼요. 예. 자, 대구가
지금 힘들잖아요. 예. 이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고립돼 가지고요.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대구 괜찮은 도시였어요. 왜? 엄청난 이공계 대학들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이공계 인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북대, 공대, 포항공대, 예. 뭐 금호공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말도 못하게 많아요. 네. 거기다가 30년, 20년 전의 기준으로 보면 기계공업 탄탄했고요. 네. 또 전자공업 구미래 또 탄탄했죠. 연구 기반 탄탄했죠. 도로 좋죠, 덜 넓죠, 인구 많죠. 망할 수가 없는 도시예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마이너스 성장했다 들었거든요. 예. 지금 전국에서 GRDP가 제일 낮은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대구 수성구의 일부 계층은 전국에서 제일 잘 삽니다. 쉽게 말해서 대구의 소수 기득권 카르텔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매우 가난한 상태. 근데 이걸 스스로 극복하지도 못할 만큼 시민 문화가 정치 영향이 낙후돼 버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구 왜 저러지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대구 출신으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울산에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울산이 예. 20년 전에 대구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울산은 울산 사람이 삽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예. 그러면 타지에 능력 있는 청년과 기업들이 울산에 올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제가 지지난주까지 울산의 문화예술계를 계속해서 바로잡으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울산이 문화예술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1년에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데 제대로 된 문화예술계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거대 공연장을 짓거나 또는 시에서 축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나눠주기 시혜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혜성으로 예산을 나눠주면 줄 서서 예산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득권 카르텔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시장님과 친한 분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술인 거리를 조성하거나 또는 예. 문화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자생력 갖춘 생태계를 맞추는데 예산력과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가 안 되어 있군요. 민주도시 울산을 예, 꿈꿉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울산시, 문제 의식은 그겁니다. 예, 예. 울산 시정의 가장 큰 혁신해야 될 과제는 민주 회복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건 좀 짧게 대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조건인데 만약에 나가시게 하더라도 현재 뛰고 있는 민주당 내 여러 후보들과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이 돼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울산은 또 다른 도시들과 좀 약간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특수한 곳인데 네. 예전부터 민주노동당이 셌고 지금 진보당의 현재 울산 동구청장을 하고 있는 김정은 청장이 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뛰고 있잖아요. 네. 지지율도 상당히 있던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의 지난 총선과 대선은 민주당과 이 진보당이 손을 잡고 함께 해온 과정이었고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이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그 단결의 기운을 높여서 이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울산은 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매우 막강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울산의 도시 고립화 또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화시키려는 시도가 상당히 공고하게 진행이 되어서 예. 사실상 범민주 진영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선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냉철하게 얘기하면 네. 반드시 단일화 시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도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 이후에 이제 도시 경영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도시를 이끌고 나가야지 도시를 이끌 수 있지 한쪽을 배제하고서는 충분히 이끌어갈 만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이 힘을 합치는 것은 범민주 진영의 당연한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정치는 늘 첫 번째는 대의, 두 번째는 공심, 세 번째는 진심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걸 기준 삼아야 된다 그래요? 얘기하는데 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대의는 우리 범민주 진영에서는 울산을 민주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범민주 진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시민들께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시정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은 반드시 단일화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다 이제 확정된다면 사실은 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예. 울산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는 범민주 진영의 패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이걸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대의에 어긋난 거죠. 예. 범민주 진영의 승리보다는 개인의 사심이 앞설 때만 이게 예. 가능한. 그래서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예. 거죠. 예. 아유, 또 다른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잖아요. 물론 뭐 재심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 이 최고에서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장동혁 대표 단식을 또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식을 하면서 쓰러질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러질 때까지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2025년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이루어지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전 그때 정말 죽을라 했거든요. 네. 내가 죽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도대체 장동혁은 뭘 바라고 단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인데 네. 쓰러질 때까지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목숨 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할까요? 지금 명분은 특검 명분을 걸고 있습니다. 양대 특검 빨리 통과시키자. 근데 특검을 우리 민주당에서 하자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단식을 하죠? 왜 하죠? 진짜? 그러니까요. 예. 단식에 목적이 없어요. 우리 하겠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은 그겁니다. 통일교만 하면 되지 신천지를 왜 넣냐? 신천지 넣어야죠. 넣어야죠. 아니 예. 통일교만 하고 신천지 빼면 그게 종교 차별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죠. 통일교든 신천지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의 정치 형성하는 것을 방해했다면은 당연히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뭐 통일교만 하고 신천지는 안 한다? 왜? 그것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단식을 한다? 이건 너무 명분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생각에는 장동혁이 지금 단식 투쟁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한동훈을 비올 때 마치 폐수방뇨하듯이 그러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그처럼 한동훈 이제 윤석열 사형 구형이 일어나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동훈을 제명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 했던 행동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뒤로 하고서라도 사실은 제명 사유까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네. 그런 무리한 제명을 사실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 내외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 투쟁화하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장동혁이 머리를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윤석열 사형 구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특히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화풀이 대상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 윤석열 강성 지지층을 장동혁은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단결시킬 이유도 필요했죠. 또 지금 장동혁의 당면 과제는 다른 거 다 관심 없고요. 자신의 나중에 대권 후보로 나갈 때 경쟁 상대가 되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1번이 한동훈이죠. 1번 왜냐하면 자기랑 비슷한 색깔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거하고 싶은 1번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동훈 제거가 1순위였는데 1타 2피인 거죠. 이번에 윤석열 사형 구형 나오자마자 한동훈을 제명함으로써 경쟁자도 제거하고 동시에 자신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들의 단결력도 도모하고 이걸 다 한동훈 때문이야라고 적대의식도 키우고 네.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했는데 당연하겠지만 친한 게 좀 반발이 있으니까 네.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정쟁을 일으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명분이 없죠. 명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래 끌기도 힘들 건데 쓰러질 우리- 때까지 아니요, 해야 된다고 우리 하면 민주당에서 하겠다는데 하자고 단식하는 건 무슨 말인지 쓰러질 모르겠어요. 때까지 얼마나 해야지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러지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저는 근데 좀 그 생각도 해요. 이렇게 하는 단식은 좀 건강 단식인가 생각해 보는데 이런 아니,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폄하하는 건 안 아니고 근데 명분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이 정도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명분 그러니까요. 없이 그러면 사심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할 거리가 몇 개 더 있긴 한데 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좀 아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김병기 전 의원님, 네. 전 원내대표죠 지금. 네네. 관련 의혹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내용들이 딴 거 다 떠나서 제가 지금 공천헌금? 심각하게 보는 것은 네. 돈 공천 문제예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그 강선우 있어서는 의원, 안 되는 일이죠. 네,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 시의원 관계에서도 1억이 왔다 갔다 했다 하고 네. 또 김병기 전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뭐 전직 그 동작구 구의원들이
수천만 원씩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 정치자금 줬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돈과 권력이 그 부적격 후보의 길을 터주는 행위야말로 이거 진짜 중대 범죄거든요. 선배님 근데 이 일 말고 공천 헌금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울산 지역에서나 한번 소문은 많죠? 이런저런.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예. 사실 사람이나 조직이나 늘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사고 치고 잘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네. 저는 사람도 조직도 오류가 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류투성이에요. 저도 하사투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이걸 직시할 수 있는 진짜 그게 진짜 용기거든요. 내 잘못을 직시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용기예요. 예.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것 자정 기능으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함인 겁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안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너무 비교가 돼요.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 잘못된 길을 갔죠. 하지만 용기 있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도 않고 그러다 예. 보니까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12.3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망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또 보수의 길을 버리고 네. 극우의 반국가적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면 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힘 있는 네. 의원이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잘못이 발견되니 당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걸 용기 있게 직시합니다. 어떻게 직시하느냐? 우리 민주당은 이래서는 안 돼. 우리 민주당은 건강해야 돼. 우리 민주당이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라고 강력하게 목소리가 일어나면서 당원 중심으로 강력한 자정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제명하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지금 제명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자, 당원 중심의 강력한 자정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직시하고 즉시 강력한 자정 기능이 작동하는 것, 이건 민주정당의 대표적인 표상 같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이구나. 건강해질 수 건강하구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면역력이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면역력이 좋게 있다. 보고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전제는 오류 가능성 인정이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 무오류를 주장하는 히틀러, 스탈린, 네. 김일성, 무오류를 주장한 독재자들입니다. 네. 무오류, 이건 독재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오류투성이에요. 사실은 윤석열도 자기가 오류 없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오류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예. 당원분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뭐냐면은 당이 왜 이 모양이야? 예. 바른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원들께서 당원 중심으로 강력한 자정 기능을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건 건강한 민주당의 지금 표고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내 지도부나 이쪽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은 꼬리 끊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예를 들어 탈당 군유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꼬리 끊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네. 말본색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위복으로 국민들께 더 큰 삼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민주당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터지잖아요. 네네. 또 좀 이제 또 최근에는 좀 아예 아까 질문 제가 빠뜨렸는데 사실은 이혜훈 그 후보 지명 이것도 뭐 워낙 이제 이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쭉 경험을 보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그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악재들이나 또는 그 후보 청문 과정이 이제 곧 시작될 건데 여러 가지로 거기서도 악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지지율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증거. 지금 저는 그것도 뭐 그게 나쁘게는 안 봅니다.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혜훈 장관 지명도 저는 대통령께서는 하실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대통령께서는 능력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한다. 뭐냐?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아주 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국무위원회 저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헌정질서 수호 의무입니다. 강력한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사태에서 본 것처럼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부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만에 하나지만 경우에 따라 대통령 유고가 있었을 때에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는 자 따라서 헌정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1교시예요. 이거 꽈락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해훈은 이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해훈은 안 돼라고 반대하는 것이고 이 안 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라는 네. 생각이고 또 요 많은 비리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네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헌정 수호 의지, 두 번째가 국정 예산기획처 장관이기 때문에 국정 방향성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국정 방향성, 세 번째는 예산기획처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네 번째가 국민수용성. 국민수용성이 이제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꽈락이 많이 나왔어요. 이 의무는 1교시 꽈락, 2교시 꽈락, 4교시 꽈락, 3교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가 안 되고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통해서 효능감을 맛보고 싶습니다. 어떤 효능감? 좀 더 살기 좋은, 또 원칙이 지켜지는, 좀 더 공정한, 또 사회 안정과 통합과 미래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있는 그걸 보고 싶은데 그걸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잘하는 게 외교 분야고. 예. 그래서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예.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예. 민주정당이면 최고회의든 안에 당내 논의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걸 통해서 자정기능 계속해서 작동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오고요. 그것이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히 기능하는 모습이어야 되죠. 그 아까 방금 그 이재명 대통령 외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중국 갔다 오시고 또 일본 갔다 오고 하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외교에 마치 좀 오랫동안 준비해온 달인 같다는 느낌이 받지 않았어요? 외교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 뭐냐면은 예.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늘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외교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선배님, 뭐여야 할까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외교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4대1강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극대화되면 미중 대리전의 전쟁터가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 GDP에서 무역 의존도 차지하는 것이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80%가 넘어요. 엄청난 나라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어떤 답이 나왔냐? 우리나라는 매우 유연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매우 유연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그쵸? 외교겠군요. 실용, 국익 중심의 이게 실용이군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강론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유연한 외교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양자 외교는 기본적으로 힘에 근거한 외교, 다자 외교는 규칙과 규범에 근거한 외교,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지금 유엔도 탈퇴한다 만다 하면서 양자 외교만 힘 싣는 것이 미국의 힘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양자 외교로만 미국과 붙고 중국과 붙고 일본과 붙으면 힘에서 다 밀립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서 양자 외교에 써먹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잘하고 계세요. 또 동시에 양자 외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과 1대1로 그냥 외교로 들어가면 우리가 힘에서 밀리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역학관계, 중국과 일본과의 역학관계를 활용하면 그것도 힘이 되니까 대등해지거든요.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환영받은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또 다자 외교에서 힘을 얻어서 들어가 버리니까 일본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고 계신 거죠. 외교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제가 저는 선배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아니 뭐 우다닥 하다 보니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주 그냥 숨도 안 쉬고 얘기해놓고 뭘 더 하시려고 합니까? 저 시간은 제한돼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고 매번 보면 말하다 끊기는 게 속상해가지고 예. 방송할 때 말을 좀 빨리 하는 습관을 일부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네. 울산시장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 말씀 주셨는데 네. 마무리 발언으로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네. 네. 1분 드릴게요. 1분. 요즘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분이 하셨던 결심과 용단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치를 하느냐 지방정치를 하느냐 입법에 있느냐 행정으로 가느냐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를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산 같은 신중함 또 이순신 같은 현명함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큰 용기를 가지고 판단할 건데 우리 울산이 직면하고 있는 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립도시 문제, 두 번째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화시키고 있는 문제,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대안이 부재합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서게 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기득권 카르텔과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성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